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녹화하는 용쟁호토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제 옛날 막 기억에도 광복절 지나면 좀 날씨가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태풍이 좀 뭐 지상의 열기를 좀 휩쓸고 지나갔다고 할까, 조금은 살만한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가을이 오겠죠. 오늘은 뭐 중국, 북한, 일본 뭐 주변 나라들 좀 최근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TV, 뭐 심지어 라디오까지 들어보면은 뭐 중국 망한다고 난리죠. 요 사이 들어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뭐 트렌드니까. 어느 신문을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혁명의 10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경제가 망할 거다. 이건 어떤 현상을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미래를 짐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저히 중국 공산당과 시장 경제는 접목이 될 수가 없다. 이미 1989년, 90년에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간에 중국이 워낙 큰 인구 규모를 이제 바탕으로 잘 버텨나갔습니다만 도저히 이제 한계에 왔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거시경제적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인류학적인 문제겠죠. 그런 역사적 실험은 더 이상 성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기는 건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 때문에 다 고생인데 중국만 디플레입니다. 뭐 일본도 지금 뭐 디플레 때문에 한 30년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하여튼 중국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하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 0.3% 정도 뭐 하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0.3%, 저도 무슨 뭐 대단한 경제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수치를 대면은 이게 정말 뭐 대단한 건지 별거 아닌지 좀 짐작 힘들죠. 자, 그런데 수출이 7월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5%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이제 일본과 한국을 누르고 수출 주도형 경제로서 이제 그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나라인데 이게 14.5%가 하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들이던 물건, 그 중에 중국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퍼센트라고 대충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최근 통계에 보니까 13.4%, 14%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2위가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이 3위거든요. 근데 3위가 20% 정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국이니까 디커플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이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거는 이번 2, 4분기, 지금 이제 8월로 접어들니까 지난 1,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 이제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서방의 어떤 대중국 투자, 이게 무려 전년 동기 대비 87%가 하락했습니다. 8.7%가 아니고 87%입니다. 다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나쁜 통계들은 아예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않으려고 하면은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는데, 이런 나라는 그게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가 이제 몰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시진핑 지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놓고는 밑에 부하들 보고 대책을 세우라, 빨리 경기 진작,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구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반응 간첩법 같은 거 이딴 걸 만들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라, 관광을 오라, 투자를 하라, 교육을 늘려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뭐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군부에 대한 당의 우위 강조, 이런 걸 갖다 시진핑가 재천명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고 구소련이라든가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 약간의 어떤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런 태제를 던집니다. 항상 보면 군부가 이제 동요를 일으키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항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군부에 대해서 당의 우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게 되는 거죠. 작전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코미사르 같은 놈들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간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대전 때 그토록 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군부 중에 로켓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걸 전담하는 군, 그러니까 이게 군단이나 사단이 아니고 아미, 군 차원에서의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군이. 근데 거기 수뇌부를 다 지금 숙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육군이 아니고 지상 전력이 아니고 로켓에 특화된 부대가 쿠데타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여하간 여기서 이제 반발 세력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직 사령관 해임, 그 다음에 또 현직 부사령관, 전직 부사령관, 그 중에 한 사람은 병환으로 죽었다 하는데 암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타진되고 있는데 다른 해군이나 공군 이런 쪽에 별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켓군을 계속 조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 거의 3기라고 볼 수 있죠. 시진핑 3기 들어와서 숙청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숙청이라고 해서 무슨 다 막 단두대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직으로 쫓겨난다든지 해임당한다든지 당장 옷을 벗긴다든지 이런 걸 숙청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거 정권 그 다음에 시진핑의 1기, 2기에 비해서는 3기가 더 거칠다는 거죠. 그럼 벌써부터 내부에 있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기들 공산당 정부가 말하는 걸 보면은 한 20%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50%나 60%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전 중국 공산당이 이제 더 이상 청년 실업률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편리한 나라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발표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초조함이 나타나면 어떤 게 이제 반영이 되냐면은 딴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꾸 이렇게 염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방위성을 이제 해킹을 시도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이 일본 자위대 방위성을 이제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만 일본 자위대가 사실 묵인하고 했다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자들이 확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대담하게 독일의 BND 그러니까 미국의 CIA 같은 조직입니다. 거기를 해킹하려 하다가 이제 메르켈한테 들켰죠. 그래서 후진타오하고 메르켈이 언론에 공개되는 그 시점에 메르켈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네 정복이 우리 정복을 지금 해킹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후진타오가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게 라이브로 시청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화가 아니고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서방 제국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도 이런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미국 CIA도 다른 나라 다 들여다보죠. 우방도 들여다보고 적국들도 해킹도 합니다. 하는데 미국 아들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잘 들키질 않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제 들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대충 이제 기술이나 해킹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좀 심기를 건드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아소다로라고 지금 자민당의 부총재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좀 인상이 안 좋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7, 80년대 보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못된 그 일본 순사라든지 일본 경관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아주 기분 나쁜 얼굴한 사람인데 사람 인상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긴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시다가 한국 오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바로 와서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갖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베테랑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이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방문해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난리를 친 모양인데 그래도 옛날에 작년에는가요? 미국의 이제 그 낸시 페로가 하원 의장에 갔을 때보다는 덜합니다. 군대가 동원되고 미사를 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항의 문구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톤다운 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낸시 페로하고 아소다로의 어떤 정치적 위상,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신경질적인 어떤 반응 그것도 조금 약화된 느낌이다.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이제 강한 표현을 쓴 거는 지난 8월 7일, 8월 8일 사이 이제 대만을 방문했는데 아소다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억지력이란 뭐냐? 싸울 용기, 싸울 의지, 싸울 각오가 돼 있으면 그게 그 자체가 억지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만하고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거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다 만나고 창의원 이제 의원도 총통도 다 만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이제 우려한 바는 러시아가 저렇게 쳐들어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상이랑 우리의 예상의 10배, 100배로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 과연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대만인들은 이걸 갖다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는가? 대답은 아니올시답니다. 지금 대만 보면 이제 대만 본토박이들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개방 계획 이후에 이제 투자하러 내려온 사람들이겠죠.
비즈니스상 이제 정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죠. 그래서 되게 길거리 가는 이제 젊은 청년을 자꾸 붙잡아서 중국이 쳐들어오면 싸울래 말래 이러면은, 그래도 남자니까 마초 기질 발휘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 상당수가 나는 모르겠다, 전쟁을 왜 하냐, 난 도망가겠다는 일을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대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막상 또 두드려 맞고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욱하는 기질 때문에 야 죽을 때까지 싸우자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사기로 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일본하고 미국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국인이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절대 영토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싸울 때 도와주는 측에서도 힘이 나는데, 이게 싸우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상황 같으면은 일본, 미국도 이제 주춤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하느냐 이 문제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온고잉 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아소다로가 이런 이야기 한 것처럼 과연 대만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게 아마 다음 전쟁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제 8월 9일 날 김정은이가 모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공세적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이런 게 뉴스에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사 지도를 놓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치고 저기를 되게 방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 자체는 이렇게 또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더만요. 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나니까 당장 이제 코브라볼 공공기 어떻습니다. RC-135S라는 건데, 이 코브라볼이라는 거는 몇 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 정말 손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그 궤적을 추적하는 그런 업무에만 특화된 공군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떴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동해에 출현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미일,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이제 훈련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북한이 어떤 김정일가 저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미일 공군 연합 훈련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늘 8월 되면 하는 거죠. 우리 을지 훈련이라는 거. 그게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제 한미 을지 포커스, 요것도 곧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포착될 때마다 한미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구축한 상태다. 그렇게 평가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엔에서 좀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라고 하면은 유엔에도 인권 이사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코속이라고 경제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는 안보리에서 다루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일 삼국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자 하는 의제를 이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면으로 북한이 무력고발을 할 경우에 안보적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국, 러시아하고 과거 냉전 체제처럼 북한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무슨 성명서 하나, 문장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인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도 북한에서 온 탈북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 북한에서 외교관을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 고영환 씨라든가 이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니어 외교관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으나 한국과 서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면 제일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걔들이 괴로워하는 곳을 찌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보리, 과거에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도 다루게 했었는데, 그게 2017년 이래로 끊겼습니다. 2017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 나라가 그냥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적절하니까 아마 비공개 협의로만 한다. 협의는 하는데, 그 내용이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관례가 굳어져 왔습니다. 근데 2017년 이래로 이제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한미일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혹자 이래 생각할 겁니다. 그 안보리에서 토의하자라고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절차에 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느 나라를 규탄하자든지, 뭐 성명을 채택하다든지, 어떤 뚜렷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비토권이 행사가 됩니다만, 어떤 문제를 협의하는 의제를 채택하자,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다루자 하는 거는 그거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안보리 이사국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국이 찬성하면 그냥 성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이제 황종국 유엔, 주 유엔 한국 대사가 굉장히 바쁜데요.
그래서 그간에 그 유엔 대사로 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이 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할 때마다 뭔가 뚜렷한 이제 업적, 어떤 진전 이런 걸 이뤄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다만 과거처럼 이제 일본과의 관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청산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어떤 그 회동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실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 당분간 이제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런 걸 이제 숨기질 않습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가 물론 얘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게 일본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가, 어느 정도 덕을 줬는가 하는 거는 이제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훨 낫다.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약간 이제 의견이 나뉩니다. 저렇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저렇게 우호적으로 할 때 일본이 괜히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말은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모처럼 이렇게 양국 관계가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약간의 잡음이라든가 일본 정부의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좀 접어놓는 게 낫다. 그래 온건파, 강경파 이런 게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극우파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 한국 외교에 대한 이제 대한 외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좀 불분명하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지금 지배적이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일본 TV 같은 거 계속 이제 유심히 지켜봤는데, 어느 쪽으로 경도돼 있다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일본 정부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의 어떤 미세 조정 그런 단계에서 한국 전문가, 그다음에 안보 전문가들의 이제 입장이 지금 계속해서 교환되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제일 문제가 딴 거 역사 문제 이런 건 다 제껴놓고, 과거에 이제 그 일본 초계기, 문정부 때죠.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레이저빔 쏜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어떤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방장관, 그 다음에 방위성 장관 이런 사람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경파들은 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시다 정부가 그냥 적당히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또는 한국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또 양비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의 과거에 이제 주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대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 이 레자빔 문제, 이거는 지금의 우리 국방부 입장과는 다르다. 문정권 때 한 실수다라고 하고 문정권한테 책임을 더 넘기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 자꾸 침묵을 이루고 하는가?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한테 공개할 수 없는 뭔가 한국 군대에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맺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은데, 또는 이제 약간의 일본과 이제 한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자. 과거에도 이런 국방이나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거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호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덮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 기시다 정부도 이게 해소됐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연구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다든지 이런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나중에 정말 그 한일 관계 진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의제가 될지 아니면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두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군사 동맹은 없습니다만 사실상의 거의 동맹 관계인데, 북한과 중국에 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친중 친북 정권 문정권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일본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설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어리석은 5천만 원 대충 거짓말 시킵니다. 따라가니까.
선동하면 또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본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게 걔들의 목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경제 좀 요새 보도록 하겠는데 중국 경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사상 최악이라는 지표들이 쭉 뜨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간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과거 이런 그 일본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나서 버블이 무너지는 버블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드러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든지 전부 사상 최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지표들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워낙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면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일본 경제의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 그게 몇 개 좀 나열해 보면은 지금 현재 노동 생산성이 G7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과거에 이제 일본 노동자 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근면성실한, 그래서 미국의 크라이슬라든가 포드 회사의 직원이 예컨대 나사를 3번 돌리면은 일본 노동자는 10번을 돌린다. 그래서 어떤 근면성실성의 어떤 그 노동 생산성을 담보하는 그런 게 지금의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효율 측면에서는 한국 노동자보다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지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5천조입니다. 500조가 아니고 5천조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경제가 침체됐으니까 섣불리 이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느니 그냥 돈을 이제 막 꼬불치고 있겠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일본의 전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게 되죠.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뭔가 국가가 발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투자를 갖다가 증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 이런 상태 같으면 이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5천조 같으면 여러분들 한국 정부가 1년에 만약에 500조를 쓴다 그러면 이거 10년 동안 한국 정부가 10년 동안 쓸 돈을 갖다가 일본 기업들이 은행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중소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10배로 올랐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죠. 특정 기업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뭐 임금도 당연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개인, 기업, 정부 자체가 진치성을 잃었다.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고도 성장할 때 그때 어떤 활력, 의지 뭐 이런 게 이제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상실됐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구조화됐다, 화석화됐다, 포슬라이즈드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엔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죠. 일본의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일본 돈이 이제 약세로 도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부자들도 밖에 나가서 돈을 펑펑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는데 일본 관광객은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이 전 세계 유럽의 주요 이제 관광 도시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대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국이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저렇게 망하니까 관광객 수도 아마 점차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어떤 그 고질적인 연공서열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연공서열이 아니고 뭔가 뚜렷한 실적을 내는 놈한테 더 많은 연봉이 주어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은 여전히 그 관료 사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같은 곳에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회사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다른 회사, 자기의 능력을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갔다가 다시 벌어지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그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돼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이제 요즘 이런 조금 현상이 발견되긴 하는데 일본의 이제 고답적인 어떤 그 연공서열 구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고도 성장기 때는 소상품 대량 생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작은 아주 알짜배기 생산품 몇 개를 그런 제품 몇 개를 갖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게 세계 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점점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상품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상품의 생산 주기는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내면서 대량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소량 생산을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연공서열적 구조,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버블 경제가 지난 90년 초에 시작되면서 일본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백 년 동안 어떤 그 착근된 그런 어떤 사회 문화, 이런 거도 한꺼번에 협파하기는 대단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아니다, 일본이 변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일본 경제의 어떤 그 청신호, 그런 어떤 지표들을 쭉 보면 전부 꼬리표가 붙습니다. 사상 최고, 사상 최대. 자, 명목 GDP가 무려 6천조를 넘었습니다. 6,010조. 이것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의 어떤 경영이익, 이게 1, 4분기에만 23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도 사상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세수입, 기업이 장사가 잘 되니까, 자, 710조 원. 이것도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오히려 실질 임금 떨어졌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일본도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곧 아마 교정될 겁니다. 왜냐면은, 자,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물건을 갖다 좀 비싼 값에 팔겠다라고 내놨다고 합시다. 도저히 싸게 팔아가지고는 회사가 경영이 안 된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물가는 계속 급속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금 계약이라는 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쭉 오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주는 거지, 그 반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런 반대 경우를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었죠. 문재인 때 한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엄청난 균열과 왜곡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또 대서특필해서 일본 경제가 부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일반 현상입니다. 임금은 항상 물가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도 평균 주가 우리 돈이랍니다. 33만 7,700원. 이것도 이제 33년 만에 상승세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 한번 버블 경제 이후에는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 지난 20년,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오르고 일본의 임금도 안 오르고 아무도 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임금이 평균 3.58%가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30년 만에 이제 상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연공서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 어떤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무슨 큰일을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쉽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놈은 젊을 때 20, 30대 때 어느 정도 많은 회사를 옮겼는가 하는 게 그 사람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제 짐이 되고 오히려 그냥 꼬리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전직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김에 따라서 임금이 1%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갔다는 증가 현상이 올해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 구조에서 이 정도로 전직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마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활력을 되찾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750만 명이 접속했다. 이것도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전부 사상 최고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방송의 토론이라는 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법석을 뜨겠죠. 정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홍보를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세계 메디로 오른다, 이런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뚜렷한 이런 어떤 그 좋은 현상들을 보이겠습니다. 보고 일본 나라들이 별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수십 년 동안 침체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기저 효과의 하나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을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만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업 한국제일교포인데 일본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쌌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국에서 사다가 썼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류 비용하고 창고의 저장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 제품 수입하는 것보다 더 싸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 수익이 오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상품의 전 분야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야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직 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일본 사회의 병폐,
그걸 갖다가 뭐 완전히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빨리 적응을 해서 지금의 어떤 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 경제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아마 오히려 이런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경제 논평에 그 대강을 이루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크게 본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생산이나 판매 전략, 이게 이제 질적인 이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라는 게, 고도성장기에는 좋은 물건을 싼 값에 팔겠다.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생산 단가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 메이드 인 저머니와 거의 동급이었죠. 근데 지금 GDP 2위 규모인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인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직도 부실하죠. 잘 부서지고 신뢰성이 없는 거짓말로 점철된 그런 제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죠. 그건 전체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질이 비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굉장히 튼튼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블이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끈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일본이 이제 엔이 이렇게 약세로 돌아섰는데, 그럼 이걸 하면 잘 운용해보자.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날 때니까 일본이 아무리 엔제 현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저가 전략 전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개인이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침체가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보니까 뭔가 효과가 나더라 이겁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한 20년 동안 그런 세계가 좀 존속했다면은 지금은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물건을 갖다 비싼 값에 팔겠다. 비싸더라도 지금까지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 축적을 통해서 좀 더 질 좋은 상품들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새로운 이제 승부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중국이나 한국처럼 우리가 뭐 투자도 못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물건만 좀 싸게 만들어 어떻게 좀 이게 어필해보자 라는 게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이제 일본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해보자. 우리가 기술력은 아직 가지고 있으니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고 가격도 세게 부르자.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겁니다. 반도체 사업 육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본의 어떤 그 시도, 실험, 이런 투자 계획, 전략,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지표로는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발견된 현상입니다. 자, 중국은 무너지고 일본은 올라가고,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한국의 기업들 정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ill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